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추적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대 시대 청동기 문명으로 영화와 번영을 누렸던 이런 대형 문명들이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을 받거나 쇠퇴를 하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역사가들이 몇 가지 가설을 세웠는데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방앗간 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지금 춘닥터는 고대 로마사에서도 가장 초기 시대인 로마 왕정 시기를 마무리한 상태인데요. 사실 다음 차례인 로마 공화정 시대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리스 역사냐고요? 허허허. 네, 사실 로마 공화정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역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공화정 시기는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던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로마 제국과 그리스 문명은 훗날 유럽의 역사의 뿌리 그리고 유럽의 기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고대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바로 그리스 문명과 고대 로마사가 되는 것이죠. 자, 서론이 굉장히 거창했죠. 그럼 로마사처럼 완전 심층까지는 아니어도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그리고 알기 쉽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문명이란 인류가 원시적인 선사시대의 삶에서 훨씬 더 발전된 삶의 형태를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이 태동한 곳엔 대규모 도시라든지 아니면 웅장한 고도의 건축물들 아니면 기록된 문자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손꼽히는 4가지 문명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바로 세계 4대 문명입니다. 사실 이 4대 문명이라는 단어는 청나라 시대 말기에 역사학자들이 중국 자신들의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든 용어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4대 문명이라는 단어가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이 4대 문명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4대 문명의 발원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가장 첫 번째 문명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서아시아 지역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서 발달된 문명을 말하는 것인데요. 현재는 지도를 보시면 이라크와 이란, 그다음에 시리아와 튀르키예 등 다양한 중동의 국가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수메르 문명이 시작을 하였죠. 두 번째는 이집트 문명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나일강에서 시작된 문명으로 현재까지도 이집트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이죠. 세 번째는 어디냐? 바로 인더스 문명입니다.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인도의 서북부 지역과 파키스탄의 접경지대에서 형성된 문명이죠. 그리고 바로 마지막은 중국에서 발원한 중국 황하강 유역의 황하 문명이죠. 자, 이렇게 4대 문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큰 강이 흐르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강 주변에는 비옥한 토지와 넓은 평야가 존재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농사짓기 아주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겠죠. 게다가 땅도 아주 넓기 때문에 인구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유동성도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도 커지게 되겠죠. 이러한 조건들이 합해지면 큰 나라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마저도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이런 큰 나라들이 보통 문명이나 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럽의 뿌리라고 알려진 그리스 문명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먼저 그리스의 위치를 보시면 발칸반도의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지도를 보고 있으면 이 지역이 남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서아시아와 굉장히 가까운 위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기가 쉬워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 문명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바다로부터 받으면서 태동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하면 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 결국 그리스 신화잖아요. 신들의 왕인 제우스라든지 아니면 그의 아내인 헤라, 그리고 전쟁의 신 아폴론, 지혜의 신 아테네, 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등 정말 수많은 신들이 존재를 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신화가 막 신들이 나와서 막 인간과 교감도 하고 무슨 마술도 부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단순한 신화나 전설 같은 걸로 여겨졌었어요. 하지만 근대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역사가들이 유적을 발굴을 하면서 이런 그리스 신화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한 유적들이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화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신화라는 사실이 점점 더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 문명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추적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역시나 서론이 좀 길었죠. 허허. 그래서 그리스 문명의 첫 시작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펠로폰네수 반도 남쪽에 있는 큰 섬인 크레타 섬에서 첫 번째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바다를 에게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 문명의 모태가 이 크레타 섬과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에게해 문명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에게 문명의 첫 시작인 미노스 문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500년에서 2000년 전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단군 신화가 시작됐던 시기랑 비슷하거든요. 정말 굉장히 오래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전설과도 같은 이 문명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노스 왕의 이름을 따서 미노스 문명이라고 명명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문명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크레타 문명인데요. 왜 그런 거냐고요? 바로 미노스 문명의 발원지가 그리스 남쪽 바다에 떠있는 큰 섬 크레타 섬이기 때문입니다. 크레타 섬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 동부 해안에 아주 중심에 떠있는 섬입니다. 만약 제가 항공모함을 동지중해해로 보낸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저 딱 크레타 섬이 있는 그 위치에 항공모함을 보내고 싶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레타 섬은 위치상 그리스 본토보다도 이집트와도 가까웠고 소아시아 지방과도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섬이었기 때문에 해상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굉장히 활발하게 받았을 확률이 높은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크레타 섬은 굉장히 큰 섬이긴 했지만 결국은 모두 전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섬이었잖아요. 이렇게 4대 문명과는 달리 큰 대륙도 아니고 큰 강이 흐르거나 넓은 평야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레타 섬에서는 이런 4대 문명과는 좀 다른 굉장히 독자적인 색깔을 가진 문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4대 문명은 대제국이라든지 큰 나라로 성장을 할 확률이 높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국이 발전을 하게 되면 계급이 엄격해지고 신분이 경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크레타 섬 같은 경우는 아주 넓은 땅도 아니었고 또 그곳이 아주 비옥한 평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대제국까지 형성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바다로 쉽게 뻗쳐나갈 수 있었고 보다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신분 제도가 아주 경직되지 않고 화려하면서도 자유로운 그런 문명의 색깔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대표하는 유적지가 유명한 크노소스 궁전인 것이죠. 그 크노소스 궁전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아주 빨간 기둥이거든요. 그 기둥과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당시에 사람들이 화려하게 그리고 자유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리스 신화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거기서 가장 유명한 신인 제우스가 사실 엄청난 바람둥이거든요. 허허허. 그래서 어느 날 제우스가 페니키아의 공주와 또 바람을 피게 되는데 그 페니키아 공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미노스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노스는 크레타 섬의 왕이 되고 싶은 걸로 신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미노스가 포세이돈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요, 저를 크레타 섬의 왕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황금소를 제물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황금소 좀 탐나긴 하는구만. 그럼 어디 한번 너를 왕으로 만들어 줄 테니 황금소를 바쳐보도록 하거라. 이렇게 해서 미노스는 포세이돈의 도움을 받아서 크레타 섬의 왕이 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미노스 이 녀석이 왕이 되고 나자 교만해진 걸까요? 결국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그 황금소를 바치지 않고 나몰라라 하게 되는 것이죠. 가뜩이나 포세이돈은 굉장히 분노가 많은 신인데 당연히 화가 많이 났었겠죠. 이놈이 감히 바다의 신인 나를 속여? 그럼 너도 벌을 받거라. 촤! 이렇게 해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미노스의 부인에게 저주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미노스의 부인이 동물인 소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나오게 된 자식이 바로 그 유명한 얼굴은 황소요 몸은 인간인 미노타우루스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미노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스러웠겠지만 친자식까지는 아니어도 자기의 자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미노타우루스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 미노타우루스는 괴물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잡아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바깥에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자신의 궁전인 크노소스의 미궁 안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년 이 미노타우루스가 사람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 본토로부터 사람들을 잡아와서 미노타우루스에게 먹이로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물로 바치게 된 것이죠. 당연히 그리스 본토 사람들은 항상 공포에 시달리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연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아테네의 왕자인 테세우스가 결국은 이 크노소스 미궁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세우스는 영웅적인 면모를 선보이면서 크노소스의 미궁을 헤쳐나가서 미노타우루스를 만나게 되고 결국 이 미노타우루스를 죽이는 데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유명한 신화를 설명을 했을까요? 실제로 미노스 문명의 역사적인 사실이 신화와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훗날 뒤늦게 발견된 이 크노소스 궁전의 털을 보면 이것들을 예전 모습으로 복원했을 때 정말 1000개 이상의 방이 있던 미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미노스 문명의 벽화를 살펴보게 되면 동물 소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미노스 문명이 소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숭배했던 문명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노스 문명이 몰락을 하게 되고 나중에 대두돼서 미노스 문명을 공격까지 하게 되는 문명이 바로 미케네 문명이거든요. 근데 이 미케네 문명이 그리스 본토에서 시작된 문명이기 때문에 아테네 왕자 테세우스와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원전 1500년경까지 굉장한 전성기를 구가한 것으로 알려진 미노스 문명은 기원전 1300년경부터 점점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고대 문명은 기록이 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쇠퇴의 원인도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요. 몇 가지 원인들을 역사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일단은 크레타섬 위에 있는 산토리니 화산의 대폭발. 당시 이 산토리니 화산의 대폭발은 정말 큰 폭발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지진도 일어났을 것이고 기근이 오기가 굉장히 쉬웠겠죠. 그래서 국력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을 확률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지중해 문명을 파괴하고 침략했던 바다 민족의 습격, 이 부분은 추후에 나오는 미케네 문명에서도 잠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명을 전파해서 성장했던 미케네 문명의 침략, 사실 이것도 굉장히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인데 미케네 문명은 실제로 굉장히 공격적인 문명이었기 때문에 크레타 섬에 쳐들어와서 심대한 타격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한때 정말 융성했던 미노스 문명은 서서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노스 문명의 뒤를 이어 나타난 신흥 강자는 바로 미케네 문명입니다. 미케네 문명은 발칸반도의 북쪽에서 내려온 아카이아인이라는 민족이 남하해서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정착함으로써 생겨난 문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들은 청동기 문명을 정착시킨 민족이었는데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지형을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고 섬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평지가 별로 없고 산악 지형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대제국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넓은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강이 흘렀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케네 문명 역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는 좀 다르게 독자적인 문명을 형성하게 되는데 통일된 제국을 형성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가장 강성했고 구심점이 되었던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케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명을 미케네 문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아카이아인들은 북쪽에서 내려온 민족이었지만 남쪽에 있던 크레타섬, 즉 미노스 문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미노스 문명의 유리한 부분들을 흡수하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문명으로 발전을 시켜서 차근차근 성장을 했던 것이죠. 결국 미케네 문명은 점점 더 성장을 해서 굉장히 호전적인 문명으로 바뀌게 되고 공격적인 전쟁도 많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기원전 1500년경에 크레타 섬으로 직접 쳐들어가서 미노스 문명에 정말 큰 타격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까 미노스 문명에서는 미노타우루스와 크노소스의 미궁이란 신화가 굉장히 유명했었죠. 미케네 문명 역시도 아주 유명한 그리스 신화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입니다. 트로이 전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서아시아 지역의 트로이의 왕자인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인 메넬라우스의 아내 헬레나를 납치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 전쟁입니다. 사실 왕의 부인을 어떻게 훔쳐오느냐, 물론 이것은 신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인데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파리스의 뒤를 봐주어서 당시 세계 제일의 미녀로 알려진 헬레나를 납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메넬라우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인을 뺏겼으니 되찾으러 와야겠죠. 결국은 메넬라우스 자기 혼자로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형, 내가 부인을 빼앗겼어. 제발 나를 도와줘. 이 트로이로 쳐들어와서 부인을 되찾아오게 해줘. 동생, 그런 일이 있었어? 좋았어.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트로이로 쳐들어가자. 결국 메넬라우스의 형인 아가멤논이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는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총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이 바로 미케네의 왕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만큼 그리스 연합군의 중심은 미케네였다는 뜻이었겠죠. 그래서 이 미케네 문명이 실제로 미케네 왕국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문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에게해라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그리스 연합군과 소아시아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인 트로이가 격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신화를 보면 이 전쟁에서도 많은 신들이 개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많은 그리스 신들이 각자 자기가 응원하는 또 영웅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래서 막 뒤를 봐주기도 하고 얽히고 설키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사이에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트로이와 그리스는 10년 동안 장기전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나긴 전쟁을 끝낸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오디세우스의 트로이 목마인 것입니다. 전쟁의 양군이 지쳐가던 어느 날 그리스 연합군이 거대한 목마를 남겨둔 채 퇴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위장 전술이었고 거대한 목마 안에는 그리스 병사들이 숨어 있었죠. 하지만 트로이는 이런 상황을 잘 모른 채 만세! 드디어 10년 만에 그리스 녀석들이 퇴각했구나. 근데 저 목마는 뭐지? 소문에 의하면 자신들의 신 아테네에게 바칠 재물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합니다. 우리 트로이가 가져가지 못하게 일부러 크게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왜이야? 당장 저걸 성 안으로 들여놔서 우리가 신의 축복을 대신 받도록 하자. 성을 허물어서라도 들여보내! 이렇게 해서 트로이는 전쟁의 승리를 자축하면서 거대한 목마를 자신들의 성 안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축제의 낮을 보내고 난 뒤 트로이는 밤에 곤히 잠들게 되겠죠. 자, 모두가 잠든 야심한 밤, 드디어 이 거대한 목마에서 그리스 병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 병사들은 트로이 성벽에 있는 성문을 모두 활짝 열어제치게 되고 내복해 있던 그리스 연합군들이 물밀듯이 쳐들어오면서 트로이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잠깐 여기서 트로이가 함락되면서 탈출했던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이 혹시 누군지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로마의 선조로 불리게 되는 아이네아스 장군인 것입니다. 자세한 건 춘닥터의 로마 건국 신화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로이 전쟁은 로마의 건국 신화와도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너무나도 유명한 트로이 전쟁 신화는 그리스의 최고의 문장가로 알려진 호메로스라는 시인의 대서사 시인 일리아스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리아스 대서사시 내용 외에는 다른 문헌이라든지 유적을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 트로이 전쟁은 정말 실화였느냐 그냥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1870년 독일의 역사학자인 하인리 슐리만에 의해서 실제 소아시아 지방에 트로이의 유적이 발견이 되면서 트로이 전쟁이 실제로 실존했다는 사실이 힘이 실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신화를 토대로 이 미케네 문명이 얼마나 번성을 했었고 실제로 소아시아 지방의 트로이까지 전쟁을 하게 될 정도로 동쪽 지중해 지방에 넓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의 트로이와 전쟁을 치르고 또 남쪽에 있는 크레타 섬으로 쳐들어가서 미노스 문명에 큰 타격을 입혔던 미케네 문명. 이처럼 강성하고 공격적이었던 미케네 문명은 기원전 1200년경부터 급격하게 쇠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토록 강성했던 미케네 문명이 급격하게 쇠퇴를 겪었던 걸까요? 아까 미노스 문명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역시나 이 고대 문명은 문헌이나 사료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여러 가지 가설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미케네 문명이 쇠퇴했던 기원전 1200에서 1100년경의 시기는 고대 지중해 지역의 암흑기가 시작됐던 시기라고 불리우는데요. 그 이유는 그 지중해 지역의 문명 국가들, 즉 미케네 문명뿐만 아니라 서아시아 지역의 히타이트,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크레타 섬의 미노스 문명까지도 함께 급격하게 쇠퇴하거나 타격을 받았던 시기이기 때문이죠. 고대 시대에 청동기 문명으로 영화와 번영을 누렸던 이런 대형 문명들이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을 받거나 쇠퇴를 하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역사가들이 몇 가지 가설을 세웠는데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자연재해입니다. 당시 시기는 소빙하기가 있을 수 있었던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간 기온이 낮은 상태였고 가뭄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진이라든지 전염병도 굉장히 유행을 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인구가 급격히 감소될 수 있었다. 이런 가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문명 자체 내부의 혼란과 내전입니다. 실제로 미케네 문명 역시 굉장히 호전적인 특징을 지녔던 문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미케네 왕국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이나 제국도 꿈꾼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들 각자 민족의 어떤 동시다발적인 호전적인 성향 때문에 내분이 지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정치적인 혼란과 내부의 반목은 당연히 국력을 약화시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부 불안으로 인해서 문명이 급격히 쇠퇴했다가 바로 두 번째 가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아까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바다 민족의 침략입니다. 사실 이 바다 민족은 정확한 정체를 알 수 없는 민족인데요. 이들은 동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문명에 타격을 준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민족은 사료도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민족들인데요. 다양한 민족들의 복합제라는 이야기도 있고 주로 해적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존재를 합니다. 특히나 많은 역사가들이 이 바다 민족이 활발하게 침략을 했던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것은 바로 시기와 타이밍이 맞아서였지 않을까인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아까도 말한 여러 가지 가설들로 인해서 당시 청동기의 대형 문명들이 굉장히 쇠퇴를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명이 약해지게 되면 해적들이 단순히 도적과 약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문명의 약해진 부분을 카운터 펀치를 치듯이 심대한 타격을 줬을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나 바다는 기동성도 있고 치고 빠지기도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고대 청동기 문명의 쇠퇴와 맞물려서 이 바다 민족의 침입이 그들의 쇠퇴를 더욱더 앞당겼다는 가설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고대 지중해 시대의 암흑기는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가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역사가들은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미케네 문명을 따로 잠깐 살펴보면 미케네 문명의 쇠퇴기에는 북쪽에서 도리아인이라는 또 새로운 민족이 남쪽으로 남하를 하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원래 주된 세력이었던 아카이아인들이 많이 세력이 약화가 되고 그 빈 자리를 북쪽에서 다시 새로 내려오게 된 도리아인들이 채우게 됐던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리아인들이 침략을 해서 더 약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아카이아인들이 먼저 약해진 상태에서 도리아인들이 뭐 자리를 채웠다, 이런 가설들도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1200년까지 굉장히 융성했던 그리스 문명의 원료인 에게 문명이 쇠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중해는 곧 400년간의 암흑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대 암흑기를 거치면서 그리스는 또 어떠한 변화를 거치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또 재밌고 즐겁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편에 또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